태식아, 내 아들 태식이 아니냐?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 찌꺼기를 입에 쑤셔넣고 있던 남자가 내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맙소사.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고? 나는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살을 애는 이 한겨울에 남들은 패딩 점퍼를 껴입고도 춥다고 웅크리는 이 날씨에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얇은 러닝셔츠 쪼가리에 다 낡아빠진 팬티 바람으로 맨발에 슬리퍼 한 짝만 걸친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왔어. 내 새끼. 엄마 왔다. 나는 짐승처럼 음식 찌꺼기가 묻은 아들의 손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버린 아들의 손등 위로 내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지나가든 말든 나는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쓰레기통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내 아들의 그 처참한 모습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지옥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영 뒤숭숭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웬 낯선 숲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숲길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아주 가늘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나 배고파. 그 목소리가 어찌나 애달프고 힘이 없던지 꿈속인데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허둥지둥 달렸습니다. 가시던 불에 옷이 찢기고 살이 긁히는 것도 모른 채 달렸지요. 하지만 안개는 거치지 않고 목소리는 자꾸만 멀어져 갔습니다. 태식아, 태식아 어디냐? 엄마가 간다. 엄마가 밥 줄게. 소리를 지르며 안개 속을 뚫고 나가려는 순간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태식이가 입고 있는 옷이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나를 보며 힘없이 웃더니 그대로 벼랑 아래로 툭 하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돼. 태식아.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을 땐 식은땀으로 베개 잎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서 더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릿길을 들이키고 나서도 진정이 되질 않아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태식이가 서울로 올라간 지 벌써 3년. 그리고 연락이 끊긴 지가 꼬박 석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사돈댁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아들 태식이는 내 목숨보다 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여자 혼자 몸으로 억척같이 농사를 지으며 키운 자식이었지요. 착하기는 또 얼마나 착한지 사춘기 때도 쏙 한 번 썩인 적 없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런 녀석이 3년 전 장가를 가더니 불쑥 내게 말했었지요. 엄마, 저 처가 들어가서 살게요. 뭐라? 처가살이를 하겠다고? 남자가 기죽어서 어찌 살려고 그러냐? 아니에요. 장인어른이 사업을 가르쳐 주신대요. 저도 이제 농사만 짓지 말고 큰 물에서 사업 배워서 엄마 호강시켜 드려야죠. 싱글벙글 웃으며 짐을 싸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나는 내심 섭섭하면서도 뼈골 빠지게 농사만 짓는 어미보다는 돈 많은 처가 덕 좀 보는 게 낫겠지 싶어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천추의 한이 될 줄 알았다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뜯어 말렸을 것을. 날이 밝자마자
나는 짐을 꾸렸습니다. 농사지은 고춧가루며 참기름, 아들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까지 바리바리 싸들었습니다.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지만 역시나 신호음만 갈 뿐 받지를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어찌나 매정하게 들리던지 나는 수화기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나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 바깥 풍경에만 집중해 보았지만 가슴 속에 응어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지만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꿈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떨어지던 태식이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서울 강남 터미널에 도착하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사돈댁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로 좀 빨리 가줍시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강남 부촌인데 여기 사세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우리 사돈이 여기 살아요. 아, 그러세요? 사돈이 잘 사시나 보네. 기사의 말에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은 으리으리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위로 뻗은 소나무며 대문 앞에 세워진 고급 외제차며 내가 사는 시골집과는 딴 세상 같았습니다. 나는 보자기를 꽉 쥐고 대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인기척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띵동띵동. 누구세요? 한참 만에 인터폰에서 짜증 섞인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인 것 같았습니다. 아가, 나다. 태식이 애미다. 네. 어머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한 듯 흔들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태식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이 돼서 왔다. 태식이 집에 있냐? 아, 그게, 잠시만요. 인터폰이 툭 끊겼습니다. 문을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대문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는데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대문 옆 쪽문이 열리더니 사부인이 밍크 코트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입술은 쥐 잡아먹은 듯 빨갛고 눈두덩이는 펄했습니다. 아니, 사부인.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사부인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고는 더더욱 인상을 썼지요. 그 냄새 나는 건 또 뭐예요? 우리 집 냉장고엔 그런 거 넣을 자리 없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태식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나는 사부인의 기세에 눌려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리 김서방요? 걔 지금 집에 없어요. 지방으로 출장 갔어요. 출장이요? 며칠이나 됐는데요? 보름 됐나? 사업 배우러 갔는데 전화 받을 새가 어디 있겠어요. 바빠서 그럴 테니 걱정 마시고 그냥 내려가세요. 사부인은 손을 휘휘 내저으며 얼른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부인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문 틈 사이로 언뜻 보인 마당에는 태식이가 아끼던 운동화 한 짝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식이는 물건을 끔찍이 아끼는 아이라 신발을 저렇게 함부로 벗어놓을 리가 없는데. 사부인, 잠깐만요. 태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갈게요.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내가 문을 잡고 버티자 사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린 지금 외출해야 돼서 사람 들릴 형편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나중에. 그러더니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철커덕하고 안에서 문 잠그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나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는 말이 영 석연치 않았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왜 핸드폰이 꺼져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운동화. 그건 분명 태식이가 지난 명절에 신고 왔던 것이었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나는 사돈댁 담벼락을 따라 골목을 서성거렸습니다. 쉽게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은 펑펑 쏟아지는데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나는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골목 어귀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웬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어디가 아픈 건지 걸음걸이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나는 혹시나 태식인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남자의 몰골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은 시커먼 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추운 날씨의 윗도리엔 얇은 속옷 바람이었고 아래는 반바지인지 팬티인지 모를 것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발도 없이 슬리퍼 한 짝만 겨우 발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쯧쯧. 젊은 사람이 어쩌다 저리 됐을꼬?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피해갔습니다. 그 남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무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쉬어서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그건 분명히 구걸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더럽다며 그를 발로 툭 밀치자 그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웅크린 채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따리에서 떡이라도 하나 꺼내줄까 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가슴이 이상하게 쿵쿵거리는 겁니다. 저 굽은 등, 저 마른 어깨,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전봇대 옆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고 맨손으로 안을 휘적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먹다 남은 피자 조각 같기도 하고 썩은 과일 껍질 같기도 했습니다. 그걸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는 옆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내 눈이 삐었겠지. 꿈에서 본 그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서 헛것이 보이는 거겠지. 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피부치, 내 생명, 내 전부인 태식이었습니다. 살이 쏙 빠져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은 퀭하니 들어갔지만 저 콧날, 저 인매, 내가 전 물려 키운 내 새끼가 맞았습니다. 태식아, 내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입에 물고 있던 아들이 그제야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나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다가가자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치 매를 맞는 강아지처럼 몸을 움츠리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때리지 마세요. 아들은 덜덜 떨면서 웅얼거렸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장모님, 잘못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이라니, 때리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내 귀한 아들이 장모에게 맞고 살았단 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 이 엄동설 안에 속옷 바람으로 쫓겨나 쓰레기통을 뒤지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나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쓰레기 냄새와 지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가 역겹기는커녕 내 가슴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태식아, 엄마야, 엄마 왔어. 나 좀 봐라, 응? 엄마란 말이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들은 내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무서워요. 밥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엄마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먹을 것을 찾는 짐승처럼 내 손에 들린 보따리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보따리를 풀어 깻잎 장아찌 통을 꺼냈습니다. 그래,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가 해왔어. 먹어, 얼른 먹어. 뚜껑을 열어주자 아들은 맨손으로 장아찌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않은지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목이 메는지 컥컥거리면서도 계속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하늘을 우러러 소리쳤습니다. 저 시커먼 겨울 하늘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어떤 놈들이야? 내 새끼를 이렇게 만든 놈들이 대체 어떤 놈들이야? 내 목소리가 골목을 울리고 눈발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저 높은 담벼락 너머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사돈네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하하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은 여기서 쓰레기를 먹고 있는데 저들은 저 안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단 말인가. 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이를 갈았습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엔 시뻘건 불덩이가 들어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법도 도덕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내 새끼를 짐승으로 만든 놈들, 내가 기필코 내 손으로 똑같이 만들어주리라. 아니, 그보다 더한 지옥을 맛보게 해주리라. 내 아들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나는 지옥의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나의 복수는 저 내리는 눈보다 더 차갑고 더 잔인할 것입니다. 내 남은 목숨을 다 걸어서라도 기어이 저들의 뼈와 살을 발라내고야 말 것입니다. 삐삐삐삐. 응급실의 기계음 소리가 내 귓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공기가 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나는 응급실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아무리 문지르고 입김을 불어넣어도 온기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좀 진정하세요. 환자분 의식은 없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내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왜 저러는 겁니까? 왜 저렇게 뼈만 남고, 왜 저렇게 못 일어나는 겁니까?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아들의 환자복 상의를 걷어 올렸습니다. 보시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 몸이란 말입니까?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가슴팍이며 등이며 성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시퍼런 멍 자국은 기본이고 여기저기 담뱃불로 지진 듯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래되어 딱지가 앉은 상처, 갓생겨서 진물이 흐르는 상처, 마치 도화지 위에 온갖 색깔의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아들의 몸은 고통의 지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영양실조가 아닙니다.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아들의 발목을 가리켰습니다. 발목에는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것 같은 시커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묶여 있었던 흔적입니다.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내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귀한 아들이 짐승처럼 묶여서 매를 맞고 굶었다는 겁니까? 누가, 대체 누가? 장인어른한테 사업 배운다고 처가살이하러 간 내 아들을 누가?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커튼 밖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글쎄 그 거지가 쓰러졌다고 연락이 왔지 뭐예요. 귀찮겠으리. 사돈 최말자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네네. 경찰? 아이고 걱정 마세요. 걔 어차피 정신 오락가락해서 진술도 못해요. 우리가 시켜서 빚진 거라고 누가 믿겠어요? 서류엔 지가 다 사인했는데. 사돈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엔 일말의 죄책감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파리를 쫓는 듯한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아, 몰라요. 병원비 낼 돈 없다고 하고 그냥 데려가라고 해야지. 시골에서 그 늙은 어미가 올라왔다니까 걔한테 떠넘기면 돼요. 어차피 우리랑은 끝난 사이인데 뭐. 사돈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뭐 자식입니까?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지. 우리 회사 부도 막는데 그 정도 썼으면 밥값은 한 거죠. 그깟 논명에 좀 빌려서 돌려막기 한 게 뭐 대수라고. 지가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걸 누굴 탓해요? 소모품? 내 아들이 소모품이라고요?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당신네 회사를 살려놓고 이제 와서 소모품 취급을 해? 내 손에 들려있던 아들의 차가운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터져나와 입안 가득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올랐습니다. 저 여자를, 저 악마 같은 년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머리채를 휘어잡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지금 내가 달려들어 봤자 미친 늙은이의 행패로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저들은 법을 알고 돈을 알고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족속들입니다. 내가 힘없이 날뛰어봤자 내 아들만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참아야 한다. 옥분아, 참아라. 지금은 아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해진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땅 파고 흙 만지며 살아온 내가 왜 이 통장을 품에 안고 살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 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나 봅니다. 나는 커튼 틈으로 사돈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고 손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든 저 여자.
내 아들의 피를 빨아 저리도 윤기가 흐르는구나. 내 아들의 살점을 뜯어먹고 저리도 배가 불렀구나.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도는 통화를 끝내고 응급실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간호사에게 다가가 앙칼지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아까 들어온 노숙자 환자 어디 있어요? 그 보호자라는 노인네는요? 간호사가 우리 쪽을 가리키자 사도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나는 얼른 눈물을 훔치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로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겁먹은 눈으로 사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여기 계셨네? 사돈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돼요? 우리 집에서 나갈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뻔뻔하다 못해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나는 짐짓 모르는 척 바들바들 떨며 물었습니다. 사부인, 우리 태식이가 왜 저런답니까? 사업 배운다더니 왜 저렇게 다치고 굶었답니까? 아휴, 말도 마세요. 태식 서방이 도박에 손을 댔지 뭐예요? 회사 돈까지 끌어다 쓰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렸는데요. 도박? 평생 화투장 한번 만져본 적 없는 내 아들이 도박을 했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내뱉다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나는 바보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못난 놈이 사고를 쳤구먼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태식 서방 때문에 우리 집까지 압류당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부인이 알아서 데려가세요. 병원비도 우리가 낼 형편 아니니까. 사도는 내 손에 쥐어진 아들의 손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한테 뭐 손해배상이니 뭐니 딴소리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따지면 태식 서방이 우리한테 갚을 돈이 수십억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라서 봐주는 거니까 조용히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세요. 알겠어요? 수십억? 그 돈이 내 아들 목숨값이라는 거지. 나는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수십억? 그래, 그까짓 돈. 내가 갚아주마. 대신 너희들은 그 돈의 1000배, 10,000배를 토해내게 될 것이다. 돈이 아니라 너희들의 피눈물로 갚게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요. 제가 데려갈게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나는 비굴하게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사도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재수없게. 옷에 냄새 배겠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의 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에 맺혀 있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서슬 퍼런 도끼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태식아, 들었지? 저 여자가 하는 말 똑똑히 들었지? 나는 의식 없는 아들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저 여자 입에서 잘못했다 소리 나오게 해줄게. 아니, 살려달라고 빌게 해줄게. 내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저 여자의 살점 하나씩 떼어내줄게.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3년 전 땅 보상 문제로 알게 된 서울의 제일 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그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지요. 어르신, 이 돈이면 대한민국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일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옥분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나요. 내가 지금 돈을 좀 써야겠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내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좋아.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들의 앙상한 손을 꽉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아니, 집안 하나를 아주 박살을 내고 싶네. 법으로든 돈으로든 아주 뼈가루도 안 남게 갈아버리고 싶어. 가능하겠나?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변호사의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집행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입니까? 나는 병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순박한 시골 할머니 박옥부는 없었습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기가 되기로 결심한 분노한 어미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 사돈이야. 내 아들을 짐승으로 만든 내 사돈 내 식구들이야.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춥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이 그 어떤 추위도 녹여버릴 만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두고 봐라, 최말자. 내가 누리는 그 호의호식, 그 뻔뻔한 웃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흘린 눈물만큼 너는 피를 토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태식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더 질척거리면 경찰 부를 거니까. 흰 봉투 하나가 내 얼굴을 스치고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사돈, 최말자였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하며 우리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부인. 이게 뭡니까? 내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워들며 묻자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면 몰라요? 위로금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주는 거예요. 50만 원 넣었으니까 그걸로 차비나 해서 내려가세요. 50만 원. 내 아들 목숨값이. 내 아들이 짐승처럼 학대당하고 버려진 대가가 고작 50만 원이란 말입니까? 나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사부인. 우리 태식이가 당신네 집개입니까? 걔도 키우던 정이 있으면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머, 이 노인네가 뭐라는 거야? 걔는 밥값이라도 하지. 태식 서방은 밥값도 못했다니까요. 빚만 잔뜩 지고 나간 주제에 감히 누굴 탓해? 사돈은 내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번쩍거리는 금반지가 낀 손가락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주제에 감히 강남 한복판에서 누굴 가르치려 들어? 당신네 같은 흙수저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는 거야. 알기나 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오물보다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내 안의 분노는 고요하게 가라앉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흙수저라.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내 손. 거칠고 투박한 이 손이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내 아들을 키우고 내 땅을 지켜왔으니까요. 그래요. 나 흙수저 맞습니다.
흙 파서 먹고 사는 촌년 맞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는지 사돈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눈가를 왜 그렇게 떠? 근데 사부인, 그거 아십니까? 그 흙 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 나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빳빳한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법무법인 태산 대표 변호사 강준혁.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들도 줄을 서서 만난다는 전설적인 변호사였습니다. 3년 전 내 고향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상 문제로 알게 된 인연이었지요. 당시 그는 내 땅의 가치를 알아보고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게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야? 변호사? 변호사 명함 한 장 주었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사돈이 비웃으며 명함을 뺏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딸깍. 네, 강 변호사님. 접니다. 박옥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십니까? 나 지금 서울 병원 일세. 강남에 있는. 그래, 거기 로비야. 자네 지금 바로 올 수 있나? 그럼요. 어르신이 부르시는데 만사 제쳐두고 가야죠. 마침 근처에서 미팅 중이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사돈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주 쇼를 하세요, 쇼를. 어디서 사기꾼 같은 놈 하나 섭외했나 본데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병원 입구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병원 회전문이 돌아가고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강준혁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셨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강 변호사가 내 앞에 와서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뒤따라온 변호사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사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 TV에 나오던 그 강 변호사 아니야? 사돈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제야 사돈의 존재를 눈치챈 듯 차가운 눈길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어르신께 무례를 범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서늘한 목소리에 사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는 강 변호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 인사하게. 내 사돈일세. 내 아들을 저 꼴로 만든 장본인이지. 아, 그렇습니까? 강 변호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들며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처리해 드릴까요? 민사, 형사 다 가능합니다. 아드님 상태를 보니 상해치사, 감금 6이, 징역 10년은 좋게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재산 압류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매장까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돈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돈은 신경 쓰지 마. 내 통장에 꽂힌 500억 다 써도 좋아. 저 여자, 아니, 저 집구석 사람들 길바닥에 나앉아서 내 아들이 먹던 쓰레기 주워 먹게 만들어줘. 500억?
사돈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500억이라뇨?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면서. 농사 지으면 다 거진 줄 알았어? 땅이 돈이고 흙이 금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나는 바닥에 떨어진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발로 툭 차서 사돈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 돈 도로 가져가. 그리고 이걸로 콩밥이나 사 먹을 준비해. 감옥 가면 그게 제일 맛있다더군. 사부인. 오해예요. 이건 다 오해라니까요. 사돈이 다급하게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쳐놓은 인간 방어막에 가로막혔습니다. 접근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박옥분님의 법적 대리인은 저 강준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사무실로 내용 증명 보내세요. 물론 받아줄 생각은 없지만요. 강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사돈은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기대해. 내가 준비한 선물은 이제 시작이니까. 나는 강 변호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사돈이 사부인 하고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직접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아드님부터 VIP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최고 의료진 대기시켜놨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고맙네, 강 변호사. 자네만 믿겠네. 차에 올라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태시가 봤지? 엄마가 말했지. 이제 아무도 너 무시 못해. 엄마가 다 갚아줄 거야. 나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은 눈꺼풀 속에서는 여전히 사돈의 겁에 질린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통쾌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복수는 내 아들이 겪은 고통을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입고 있던 속옷,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로 범벅이 된 그 흉측한 것을 나는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냄새난다고 비닐봉지에 담아 내놓은 것을 나는 도로 가져와 병실 화장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그거 그냥 버리시지 뭐하러. 간병인이 코를 막으며 만류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새끼살 냄새 배노시예요. 내 손으로 빨아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나는 찬물을 틀고 빨랫비누를 칠했습니다. 거품이 시커멓게 변할 때마다 내 가슴도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빡빡 문질러 빨면 아들이 겪은 그 끔찍한 기억도 다 씻겨 내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였습니다. 팬티 고무줄 안쪽 살이 닿는 부분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툰 바느질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가 꿰매 놓은 것처럼 작은 비닐 뭉치가 옷감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실밥을 뜯어냈습니다. 투명 테이프로 꽁꽁 싸매서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게 만든 엄지손가락만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테이프를 벗겨내고 꼬깃꼬깃한 종이를 펴보니 거기엔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사인 안 하면 밥 안 준대. 무서워. 나는 세면대를 붙잡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미련한 놈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이 쪽지를 부적처럼 품고 있었을까? 밥을 굶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속옷 안쪽에 꿰매놓고 엄마를 기다렸을 내 새끼.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밖에서 대기하던 강준혁 변호사가 내 비명소리에 놀라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는 물에 젖은 손으로 그 쪽지를 강 변호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가슴만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쪽지를 받아들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실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아니라 칼을 드셔야 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내 아들이 살려달라고 보낸 이 신호. 내가 응답해야 한다. 강 변호사는 병실로 돌아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법무법인 태산의 정예 변호사 5명이 노트북을 켜고 앉아 전쟁터의 참모들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이 쪽지, 그리고 병원 진단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강요와 협박에 의한 불법 대출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경찰 조사받고, 검찰 넘어가고, 재판받고, 그러는 동안 저들은 재산을 빼돌리고 호의호식할 겁니다. 나는 젖은 손을 주먹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돼. 내 아들이 당한 고통, 하루라도 빨리 돌려줘야 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지만 나는 돈으로 때려주고 싶네. 저것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 아니겠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말려 죽이기 작전입니다. 강 변호사가 화이트보드에 큼지막하게 글씨를 썼습니다. 부실 채권 매입. 어르신, 지금 사돈 내 회사는 겉만 번지르르 아지 속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은행 빚만 500억이 넘고 이미 이자도 못 내서 연체된 지 오래입니다. 은행에서는 이걸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서 헐값에 팔아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빚을 사고 판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못 받을 돈, 싼값에라도 팔아서 현금을 챙기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 채권을 사들이면 우리가 바로 사돈 회사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제일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은행 대신 빚 독촉을 할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이라도 회사를 경매에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경매, 압류, 빚 독촉. 사돈이 내 아들에게 했던 짓을 내가 합법적으로 똑같이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좋아. 그거 내가 다 사겠네. 얼마면 되나? 원금은 500억이지만 부실 채권이라 시장가는 300억 정도입니다. 어르신 자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드님 명의로 된 20억 빚. 이것도 어르신이 대신 갚으시죠. 이걸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엄마가 아들 빚을 갚아주는 거니까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돈을 갚는 순간 어르신은 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빚의 원흉이 누구죠? 바로 사돈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사돈에게 직접 20억을 청구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당장 진행해. 오늘 안에 다 끝내. 알겠습니다. 마침 사돈네 주거래 은행장이 제 대학 선배입니다. 지금 바로 미팅 잡겠습니다. 오후 2시 여의도 K은행 본점. 은행장실의 문이 열리고 나와 강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은행장은 처음엔 내 촌스러운 행색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강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통장 잔고 증명서를 확인하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이런 귀한 분을 몰라 뵙고 JM푸드 채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전량 인수해 주신다니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은행장은 굽실거리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에 내 인감 도장이 쿵 하고 찍히는 순간 나는 사돈 최말자의 목줄을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JM푸드의 운명은 내 손안에 있었습니다. 공장도 사무실도 심지어 사돈이 살고 있는 그 으리으리한 집까지도 전부 내 담보물이 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JM푸드의 최대 채권자가 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계약서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집행관들 보내서 딱지 붙일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어. 너무 갑자기 몰아치면 도망갈 구멍을 찾을지도 몰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잔인하게 밟아줘야지.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강 변호사, 이번 주 주말이 사돈 칠순이라고 했지? 네.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아주 성대하게 한다더군요. 초대장도 꽤 많이 돌린 모양입니다. 지역 유지며 국회의원이며 자기 인맥 자랑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잔칫날에 불청객이 빠지면 섭섭하지.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가장 행복한 날,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야 더 아픈 법입니다.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 내가 그 샴페인 잔을 깨뜨려 주겠습니다. 강 변호사, 준비해. 나도 칠순 잔치에 갈 거야. 아주 근사한 선물을 들고. 선물이라 하시면? 아까 내가 빤 아들의 속옷. 그리고 태식이가 쓴 저 피 묻은 쪽지. 아, 참. 사돈이 이중장부 만들어서 비자금 빼돌린 내역도 다 확보했나? 물론입니다. 회계팀이 이미 분석 끝냈습니다. 탈세 혐의만으로도 구속 수사감입니다. 좋아. 그거 다 영상으로 만들어. 스크린에 띄울 수 있게. 영화처럼 아주 멋지게 편집해서 말이야. 제목은 위대한 사모님의 두 얼굴 정도면 좋겠군. 강 변호사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어르신은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제가 최고의 감독을 섭외해서 블록버스터급 폭로 영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은행을 나서니 참 바람이 불어왔지만 나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부인? 나예요. 김서방 장모. 최말자였습니다.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아까 병원에서 당한 수모는 까맣게 잊은 듯 아니면 애써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아까는 내가 좀 경황이 없어서 말이 심했네. 이해해요. 시골분이라 서울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그 변호사라는 사람도 다 사기꾼일 텐데 조심하시고. 사돈은 제 할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칠순인 건 알죠?
그래도 사돈인데 안 부르면 섭섭할까봐 전화했어요. 뭐 올 형편은 안 되겠지만 마음이라도 보내라고. 계좌번호 찍어 보낼 테니까 축의금이나 좀 넉넉히 보내세요. 태식 서방 병원비 굳었잖아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병원비 굳었으니 축의금을 내라니. 악마도 혀를 내두를 발상이었습니다. 아, 네. 사부인. 축하드립니다. 칠순이라니. 인생의 황금기시네요. 나는 짐짓 얌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럼요.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죠. 아무튼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잊지 마세요. 끊어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곧이어 띵동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은행 12만 1111 최말자. 축의금은 정성껏. 나는 문자를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하하. 그래, 보내주마. 축의금 대신 내 인생을 끝장낼 빨간 딱지를 한 트럭 보내주마. 기다려라, 최말자. 이번 주 토요일.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 열어줄 테니.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아까 발견한 쪽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쪽지가 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핑 돌았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사냥할 시간입니다. 제70회 최말자 여사 고희연에 초대합니다. 장소 S호텔 그랜드 볼룸 1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고희연이라. 옛말에 인생 70 고래이라 하여 70까지 살기 드무니 잔치를 벌인다 했지요. 하지만 저 여자의 칠수는 드물게 오래 살았다는 축하가 아니라 더럽게 오래 살았다는 저주가 어울릴 것입니다. 내 아들의 피를 빨아 연명한 목숨, 내 아들의 살을 뜯어배를 불린 70년 세월. 그 더러운 잔치에 나를 초대하다니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르신, 준비 다 되셨습니까? 강준혁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상영될 특별 영상 시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강 변호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웅장하고도 구슬픈 음악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첫 장면부터 강렬했습니다. 어제 내가 눈물로 빨았던 아들의 속옷.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닐 뭉치와 쪽지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지렁이처럼 기어가는 아들의 글씨 위로 붉은색 자막이 박혔습니다. 이것은 어느 30대 가장의 유서가 아닙니다. 21세기판 노예계약서입니다. 이어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돈네 회사 JM푸드의 화려한 정경과 사돈 최말자가 골프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 쓰레기통을 뒤지던 내 아들의 처참한 모습이 교차되어 나타났습니다. 화면은 분할되어 한쪽에는 랍스터를 썰고 있는 사돈의 손, 다른 한쪽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먹는 아들의 손이 대비되었습니다. 아! 내 입에서 얕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시 봐도 피가 거꾸로 솟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아들 명의로 빌린 대출 서류, 그리고 그 돈이 사돈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 회계장부에 조작된 숫자들까지 강 변호사 팀이 밤새 찾아낸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앙상한 등과 다리에 남은 쇠사슬 자국이 클로즈업되며 화면이 암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주범은 바로 오늘 칠순을 맞은 최말자 씨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나는 태블릿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뜨겁고 단단한 확신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강 변호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완벽해. 아주 훌륭해. 이 정도면 아카데미 작품상 감이야. 나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돈의 표정이 벌써부터 눈에 선했습니다. 하얗게 질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까? 아니면 아니라고 발악을 할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그물은 던져졌고 물고기는 제 발로 그물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어르신께서 입으실 옷입니다. 강 변호사의 신호에 따라 직원이 옷걸이에 걸린 옷을 가져왔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짙은 감색 실크 원피스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몸빼 바지에 흑투성이 작업복만 입던 내가 입기엔 과분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강 변호사, 나한테 이런 게 어울리겠나? 그냥 입던 거 입고 가도 되는데. 아닙니다, 어르신. 오늘은 단순한 하객으로 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자로서 가시는 겁니다. 가장 위험 있고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셔야 합니다. 심판자, 그 말이 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렇지. 나는 오늘 며느리의 친정, 엄마, 불쌍한 사돈 노인네로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판관 포청천이자 죄인을 단죄할 저승사자로 가는 것이다. 알겠네. 이버봄새. 나는 병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한 주름살이 가득한 시골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20대 청춘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실크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이 숨겨두었던 그 쪽지를 곱게 접어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태식아, 엄마 다녀올게. 오늘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호랑이가 될 거야.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엄마가 무슨 일을 하러 가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토요일 오후 5시 S호텔 로비.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값비싼 꽃장식이 연회장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최말자 여사 칠순 잔치라고 적힌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사돈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네 식구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김 사장님 화환까지 보내주시고. 사돈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뽐내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목소리 톤이 한껏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옆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저리 태연하게 웃을 수 있다니. 역시 피는 못 속이는 모양입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그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내 옆에서 아이패드로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 완료됐습니다. 영상팀 세팅 끝났고 집행관들도 호텔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신호만 주시면 바로 진입합니다. 알겠네. 사람들이 좀 더 모이면 시작하지. 관객이 많아야 연극도 재미있는 법이니까.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껌을 씹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렸습니다. 아마 저 고상한 노부인은 누구일까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촌년 취급받던 내가 옷 한 벌 바꿔 입었다고 귀부인 대접을 받다니 세상이란 게 참 우습고 가볍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돈네 식구들의 가벼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6시 정각.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돈은 주인공답게 가장 마지막에 입장하려는 듯 입구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최고야. 사람들 많이 왔어. 며느리가 사돈의 옷자락을 펴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이 바닥에서 최말자 모르면 간첩이지. 아, 참. 그 시골 노인네는 안 왔지?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괜히 와서 궁상 떨면 내 체면만 구기지. 에이, 설마 오겠어? 50만 원 받고 떨어졌는데. 지금쯤 시골 내려가는 버스 아니겠지. 모녀의 대화가 내 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50만 원. 궁상? 체면. 그래, 실컷 떠들어라. 그 입 놀릴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변호사가 내 뒤를 따랐습니다. 가자, 강 변호사. 네, 어르신. 또각, 또각. 내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사돈과 며느리가 입구로 들어가려는 순간 내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내 낮고 굵은 목소리에 두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나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죠? 사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나야. 태식이 애미. 사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헉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경악과 공포가 서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봤던 그 촐로가 명품을 휘감고 귀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귀신이라도 본 줄 알았겠지요. 사부인? 이게 무슨... 사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왜 그리 놀라나, 사부인? 초대장 보냈잖아. 오라고 해서 왔어. 축의금 대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들고. 나는 핸드백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굳어버린 두 사람을 지나쳐 연회장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디 내 자리가 어디쯤이려나? 제일 앞자리 상석이 좋겠는데. 뒤에서 강 변호사가 사돈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잔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레드카펫을 밟고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하객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는 든든한 법과 돈이 있고 내 가슴 속에는 아들의 피 묻은 쪽지가 있었으니까요. 자, 최말자 씨.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끔찍한 쇼가 시작됩니다. 부디 끝까지 눈 감지 말고 지켜보시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이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돈 최말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 케이크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를 보고 놀란 가슴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는지 케이크 커팅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최말자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하며 다 같이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어느새 사회자 옆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뺏어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쏠렸습니다. 고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나의 모습에 사람들은 나를 아주 중요한 귀빈으로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누구셔? 사돈 어른이신가? 풍채가 아주 고우시네.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사 사부인 지금 뭐하는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돈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부인. 이런 좋은 날 사돈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주 특별한 축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안 돼. 당장 꺼. 멈추라고. 사돈이 비명을 지르며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의 신호에 따라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치익. 노이즈 섞인 화면이 거치고 웅장하고 비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화면. 어느 어머니의 피눈물이라는 붉은색 타이틀이 뜨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저게 뭐야? 영화야?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어서 화면에는 사돈 최말자가 골프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는 사진과 쓰레기통을 뒤지던 내 아들 태식이의 처참한 영상이 교차 편집되어 나타났습니다. 헉! 세상에. 저게 뭐야? 저거 사람 아니야? 노숙자?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의 태식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쓰레기통에서 주운 피자 조각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업된 아들의 속옷. 어머니인 내가 핏물과 오물을 씻어내며 발견했던 그 쪽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사인 안 하면 밥 안 준대. 아, 끄라고. 저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야. 사돈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돈네 회사 JM푸드의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엑셀표로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빌린 20억이 사돈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산 영수증까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사위의 목숨값으로 차린 칠순 잔치. 맛있으십니까? 마지막 자막이 뜨고 화면이 암전되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충격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들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사돈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최 여사, 저게 사실이야? 사위를 노예처럼 부렸다니. 인간도 아니구먼. 어쩐지 회사가 어렵다면서 돈을 펑펑 쓰더라니. 다 도둑질한 돈이었어? 수군거림은 비난으로, 비난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돈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사태를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배치해둔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사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하지만 연회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 목소리에 하객들이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제 사돈, 최말자입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척, 있는 척, 온갖 교양은 다 떨지만 실상은 제 자식 뱃속 채우려고 남의 귀한 아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짓밟은 악마입니다. 나는 핸드백에서 아들이 쓴 쪽지 원본을 꺼내
사돈의 면상에 뿌렸습니다. 비닐에 쌓인 쪽지가 사돈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 추운 겨울에 빤스 한 장 입고 쫓겨나서 쓰레기통 뒤질 때 너는 여기서 뭘 했니? 칠순 잔치? 하하, 아주 잘 차려 먹었구나. 그래, 맛이 어떠냐? 내 아들 피 맛이 달더냐? 사부인. 잘못했어요. 한 번만. 제발. 사돈이 내 발목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비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비키세요. 내 옷 더러워지니까. 나는 싸늘하게 일가라고는 뒤돌아서서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잔치상은 제가 엎었습니다. 밥맛 떨어져서 더는 못 보겠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눈짓했습니다. 선물 하나 더 남았지? 들어오라고 해. 강 변호사가 무전기에 대고 짧게 말했습니다. 진입하십시오. 그러자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고 붉은색 조끼를 입은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빨간색 압류 딱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말자 씨 되십니까? 채권자 박옥분님의 신청으로 유채동산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집행관들이 사돈이 차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단상 위에 놓인 명품 가방들에 닥치는 대로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사돈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지만 집행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잔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사돈과 며느리는 그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사돈의 절규가 마치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수의 일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갈 곳은 이제 감옥 그리고 차가운 길바닥뿐이니까요. 호텔 로비를 빠져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내 뺨을 스쳤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시가 봤니? 엄마가 약속 지켰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저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전까지는. 나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며 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코스로 가지. 저 집구석 아주 탈탈 털러 가야지. 네, 어르신. 이삿짐 센터 트럭도 대기시켜놨습니다. 강 변호사가 씩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차는 어둠을 뚫고 사돈네 집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오늘 밤 그 집에서는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사돈 최말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쫓겨나듯 도망쳐온 사돈과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허둥지둥 대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의 비싼 한복 치마는 진흙탕 물이 튀어 엉망이 되었고 며느리는 구두 한 짝을 잃어버려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우, 추워. 빨리 문 좀 열어봐. 사돈이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띠리릭. 왜 이러지? 며느리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유, 비켜봐. 내가 할게. 사돈이 며느리를 밀치고 직접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뭐야? 고장 난 거야?
아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사돈이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밀번호 바뀌었어. 사돈과 며느리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가 서 있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와 건장한 용역 직원들을 대동한 채 사부인? 여길 어떻게 해? 사돈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품에서 스마트키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 집 비밀번호를 왜 남이 알고 있어야 하지? 내 집이라니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남편이 피땀 흘려 지은 집이라고요. 사돈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변호사, 설명해 드리게.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봐. 강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사돈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최말자 씨. 귀하의 회사 JM푸드는 오늘부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이었던 귀하의 모든 재산, 즉 이 집과 땅, 예금, 주식까지 전부 채권자인 박옥분님에게 넘어갔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의 소유권은 이미 박옥분님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거짓말. 말도 안 돼. 하루아침에 집이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귀하가 은행에 진 빚이 500억이고 그 채권을 박옥분님이 전량 매입하셨으니까요. 즉, 이 집은 빚잔치하고 남은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사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스마트키를 도어락에 갖다 댔습니다. 띠리리링. 경쾌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사돈을 내려다보며 손짓했습니다. 들어와. 마지막으로 구경이나 하고 가. 나는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도 홀린 듯 내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사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으리으리하던 거실 풍경은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태리제 가죽 소파, 대리석 식탁, 샹들리에, 심지어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집 전체가 붉은 반점을 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소파, 내 그림. 사돈이 소파에 붙은 딱지를 떼어내려 하자 옆에 서 있던 집행관이 엄하게 제지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압류 물품 훼손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추가 처벌받습니다. 아이고, 내가 칠순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사돈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사부인, 기억나? 내 아들이 속옷바람으로 쫓겨날 때 이 소파에 앉아서 웃고 있었지? 내 아들이 밥 굶고 있을 때 저 식탁에서 스테이크 썰고 있었지? 나의 차가운 물음에 사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 내 아들의 피눈물이 안 베인 곳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집을 가질 생각이 없어. 그냥 나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싹 다 밀어버릴 거야. 밀어버리다니요? 말 그대로야. 포크레인 불러서 다 부숴버릴 거라고. 내 아들의 지옥 같았던 기억, 흔적조차 안 남게. 사돈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며 강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네. 내보내. 강 변호사가 용역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나가시죠. 퇴거 명령 떨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사돈과 며느리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거 나, 못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가. 사돈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며느리도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잘못했어요. 저 임신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요. 임신? 그 말에 내가 잠시 멈칫하자 며느리는 희망을 본 듯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태식 씨 아이예요. 손주잖아요.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봐주세요. 태식이 아이라. 나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배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거짓말. 네, 내 아들이 그러더라. 너랑 각방 쓴 지 2년 넘었다고. 그리고 너, 얼마 전에 산부인과 가서 피임 시술 받았다는 기록, 내 손에 다 있어. 강 변호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발악마저 거짓말이라니. 역시 그 어미의 그 딸이었습니다. 끌어내. 나의 명령에 직원들이 가차없이 두 여자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두 여자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사돈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이었고 며느리는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옷이라도 좀 챙기게 해주세요. 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으란 말이에요? 사돈이 덜덜 떨며 애원했습니다. 나는 현관문 턱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왜? 춥냐? 내 아들은, 너희가 쫓아낸 내 아들은 영하 10도 추위에 속옷 한 장 입고 쫓겨났어. 신발도 없이 맨발로. 나는 며칠 전 쓰레기통 앞에서 떨고 있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너희는 짐작조차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래도 양반이야. 한복이라도 입고 있잖아. 내 아들이 입었던 그 얇은 러닝 셔츠에 비하면 밍크 코트지. 나는 쾅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블라인드를 내려버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만이 기괴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가죽 소파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나는 주머니에서 아들의 쪽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돈의 회사는 공중분해되었고 전 재산은 압류되었으며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길바닥으로 쫓겨났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끝맛은 씁쓸했습니다. 아들이 겪은 고통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강 변호사, 내일 날 박는 대로 이 집 철거 시작해. 그리고 이 땅, 시에 기부하게. 갈 곳 없는 사람들 쉼터로 쓰라고. 네, 이 비싼 땅을요? 어차피 더러운 돈으로 산 땅이야. 깨끗하게 씻어서 좋은 데 쓰는 게 태식이한테도 좋을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곳에 볼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가자, 병원으로. 태식이가 기다리겠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대문 밖에는 사돈 식구들이 서로를 탓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스쳐 지나가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겨울바람 끝에 희미하게 봄 냄새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겨울바람 끝에 훈훈한 기운이 묻어나는 3월이 되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목련 나무가지에 하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깎아놓은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꼼짝도 않던 아들 태식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내가 다급하게 손을 잡자 아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서서히 나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아들의 눈에 나를 알아보는 빛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정신이 드니?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서울병원. 엄마가 너 찾았어. 이제 아무 걱정 마. 다 끝났어. 아들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기억이 돌아온 듯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네 집에서의 지옥 같았던 기억, 쓰레기통을 뒤지던 비참했던 기억들이 밀려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지. 엄마 말 안 듣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해. 못된 놈들한테 걸려서 고생한 거지. 울지 마, 내 새끼. 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공포와 서름이 그 눈물과 함께 다 씻겨 내려가기를 나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퇴원기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향 내려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고맙네, 강 변호사. 자네 덕분에 내 아들 살렸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네. 별 말씀을요. 아, 그리고 사돈. 아니, 최말자 씨 소식 들으셨습니까?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아. 죽었든 살았든 내 알 바 아니지. 네, 그래도 알고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도망쳤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이혼 소송 중이고요. 최말자 씨는 서울역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엔 무료 급식소에서 새치기 하다가 싸움이 나서 경찰서까지 갔다더군요. 노숙자 쉼터라. 남의 자식 노숙자 만들더니 본인이 그 꼴이 되었군요. 인과응보, 사필귀정.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군. 밥이나 굶지 말라고 해. 쓰레기통 뒤지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이제 본인도 알 테니까.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빌딩 숲,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저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내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돌아갑니다. 흙냄새, 풀냄새가 나는 우리의 보금자리로.
병원 근처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태식이가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안 하고 국밥 그릇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안 먹어? 식기 전에 어서 먹어. 내가 깍두기를 밥 위에 올려주자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숟가락, 2숟가락.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는데 아들은 아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마치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요. 엄마, 왜 맛이 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서, 따뜻해서. 아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뚝 하고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 따뜻한 밥 한 끼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어. 근데 엄마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꿈만 같아. 나는 손을 뻗어 아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모자라면 더 시켜줄게. 이제 밥 굶을 일 없어. 엄마가 평생 따뜻한 밥 해줄게. 우리는 말없이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배가 부르니 마음도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는데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내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맞잡은 손을 앞뒤로 흔들며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고향 집 마루에 앉아 봄볕을 쬐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태식이가 심어놓은 상추 모종이 파릇파릇 싹을 틔웠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가끔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때도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악몽을 꿔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조용히 아들 곁에 누워 등을 토닥여줍니다. 괜찮다, 엄마 여기 있다. 하고 말이죠.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저 흙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아들의 마음에도 다시 봄이 올 거라고요. 어제는 아들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농사 지을래. 욕심 부리지 않고 땀 흘린 만큼만 거두는 정직한 농사꾼이 될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사돈네 집을 팔아 기부한 땅에는 희망쉼터라는 건물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돈 최말자가 그 쉼터 앞을 기웃거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용서했냐고요? 아니요. 용서는 신의 몫이지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잊기로 했습니다. 내 소중한 남은 인생을 미워하는 데 쓰고 싶지 않으니까요. 바람이 붑니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실려옵니다. 나는 아들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에 기도해 봅니다. 우리 태식이 부디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힘이 세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군요. 가장 강한 힘은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긴 겨울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볕이 들 날이 올 겁니다. 저와 태식이가 다시 웃게 된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녁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야겠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우리 모자의 마음도 더 따뜻해지겠지요. 이 이야기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탐욕의 눈먼 악행이 결국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돈 채말자처럼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가족의 신의를 저버린다면 언젠가 그 대가는 혹독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반면 옥분 여사처럼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고 상처받은 가족을 따뜻한 밥 한 끼로 품어내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힘이자 행복이 아닐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태식 씨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옥분 여사처럼 내 소중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보며 분노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고통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희망을 찾아가는 용기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의 시련 끝에 분명 눈부신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통쾌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웃게 할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옥분 여사가 끓여준 국밥처럼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